저는 좀 더 걱정되는 게 고용 지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망가지면 B컷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10월까지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반응할까? 고용 지표가 10월 초에 확인되는 9월 고용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면 한번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경기 침체로 간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정은 좀 클 수 있겠지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100 깨지면 단기간에 10% 정도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3,300도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네, 역사적 고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들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향후 흐름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여쭤볼 부분은 사실은 잭슨 홀 이후로 좀 잘 가던 시장이 네. 정말 약간 너무나 짧게 한국이 너무나 짧게 네. 불고 꺼져서 네. 이 부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잭슨홀 내용을 보면은 비둘기파적인 건 맞지만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크게 뛰어넘어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 열어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던 데에는 수급적인 변수들이 좀 가미된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조금 좀 오버 액션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걸 말하긴 했지만 물가에 대해서는 일회성 물가 상승이나 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분명히 피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자료를 쓰면서 이게 급등 모멘텀이라고 이런 뉘앙스로 자료를 쓰기도 했는데 일단은 최근 시장으로 보면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통화정책 컨센서스에 너무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금리나 9월달에 금리나 한 번 할 수 있다가 94%, 두 번 할 수 있다라는 확률도 조금 올라오면서 두 개 합쳐서 거의 100%가 됐었거든요. 이게 94%에서 75% 떨어지는 동안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75%에서 85%로 올라오는 동안 급등이 있었고.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 파월 연준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 있을 PC 물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고용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시장은 좀 더 올라갔으면 좋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3,200선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다시금 3,200선 밑으로 내려오는 좀 박스권 등락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PC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네. 제 경험상 네. CPI하고 PC가 한 보름쯤 차이가 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CPI하고 PC가 그렇게 다르게 나왔던 적은 저는 경험이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에 CPI, 헤드라인 CPI는 컨센서스보다 낮았고 그렇죠. 그 코어 CPI는 CPI 가, 높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어 PC는 높게 나오고 코어 PC는 낮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아무런 이벤트가 아닌 거 아닌가요? 왜 그걸 걱정할까요, 사람들이? 일단은 지금 보면은 요 그림 보여드리면 네. 코어 PC가 2.9예요. 2.9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3자를 찍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궁금한 게 네. 2.9나 3이나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일단은 2%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CPI가 긍정적으로 해석됐던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 이러면서 좀 오버 액션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파월 연준의장이 고용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괜찮을 거야 라는 심리에 갑작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컨셉만큼만 나오면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좀 더 걱정되는 게 고용 지표거든요. 그 다음 잘 나올까 봐요? 아니요, 못 나올까 봐요. 못 나와서 이제 경제가 많이 망가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망가지면 B컷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10월까지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고 10월인데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고 나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때까지 즐기면 안 될까요? 그때까지 즐기자는 거죠, 저도.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잭슨 미팅, FMC 이후의 흐름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선이 잭슨 미팅 때고요. 네. 작년 빨간색이 현재고요. 요 선이 작년 뭐 글로벌 미국 뭐 중국 한국인데 잭슨 미팅 이후에 좀 흘러내렸습니다. 네. 네.
그 당시보다 지금보다도 더 매파적인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렸죠. 특히 9월 고용 지표가 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벤치마크 변경 때문에 30만 개 이상 고용이 줄었다라는 게 리바이즈 됐고, 그러면서 쇼크가 있다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컷 기대감이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이 바닥 잡고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8월 말 9월 초에 시장이 흘러내린다, 또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좀 코스피가 3,100 밑으로 가고 3,000 초반을 위협한다. 그럼 사는 기회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빅컷 기대도 들어오고, 그리고 9월 FMC에서는 고용 지표를 연이은 쇼크를 맞다 보면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잠잠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네.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아무런 얘기도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회색 선이 중국 증시거든요. 상해 종합. 9월 FMC에서 빅컷을 하자마자 중국이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바로 치고 오면서 증시를 단기간에 25%를 띄워버렸어요. 그때 흐름들을 본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중국도 경기 부양에 좀 센 드라이브를 걸면서 저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잘하면은 3,100 깨지면 사는 과정을 거쳐서 단기간에 10% 정도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3,300도 있다.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네, 역사적 고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해 얘기하셔서 사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상해가 한 달 반 정도까지 올해 꼴찌였던 지수가 네. 제가 막 오늘 아침에 보니까 16, 7%까지 올라와 올라왔어요. 있더라고요. 네, 네.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네, 맞아요. 쉬지 않고. 저거에 약간 대전주. 학습 효과 아닌가요? 미리 땡겨놓은 거 아닐까요? 뭐, 그럼 반대로 갈 수 있지 않아요? 반대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중국 증시도 4,200, 4,300에 이렇게 딱 장기 하락 추세대 딱 저항에 막았다 있거든요. 그걸 뚫어주는 역할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상해 기준으로. 네,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10월 초 고용지표예요. 9월 달 거. 네, 네. 네, 9월달 고용지표가 조금 걱정스럽죠. 왜냐면은 10월에는 금리 인하도 없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추석 연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하우스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조금은 만약에 9월 말 10월 초에 3,400 뭐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금은 정리하고 현금을 네. 조금 확보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약간 더 커지는 거로 네, 보시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3,100, 3,200을 네, 정말 네. 엄청인데 조금- 3,050에서 3,400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고용지표가 10월 초에 확인되는 9월 고용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면 한번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경기 침체로 간다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이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8월 달에 뭐 엔캐리 청산 이슈도 있긴 했지만 그 트리거는 또 고용 쇼크였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샴스를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평소에 얘기도 안 하다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온갖 군데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97.5%다, 89%다 막 그런 확률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막 공포에 떨게 만들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저랑 매번 회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 고용지표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믿어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가져오신 내용이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락한 조방원 네. 이걸 가져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워낙 이제 조방원이 주목받기도 했지만 오늘 업종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좋지 전반적으로 않긴 좋지 않았죠. 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방원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셌던 업종이 최근 들어서는 기대감이 올랐다 좀 뉴스가 나오면 좀 조정받고 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상반기 때 되게 셌던 이유를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면 네. 업종이나 그런 업황이나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정책 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로 올라왔다면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런 쪽들은 실적을 보여줘야 될 때가 가까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슬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는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것 같아요. 조선도 네. 실적이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원전 쪽에서는 좀 뭔가를 보여줄 게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6배가 올랐잖아요 올해만. 근데 그거를 백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까? SMR 설치도 되지 않았고 SMR 수주도 아직 못 받았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면은 조금은 톤 다운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은 좀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들이 좀 한번 올라왔잖아요. 전자도 네, 올라오고 네. 2000일도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그쪽들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향후 흐름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방원 중에 조방까지는 괜찮지만 원전을 좀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면 저는 될까요? 뭐 계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왔는데 네. 일단은 원전은 좋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기대감만으로 더 치고 올라 6배 올라온 게 10배, 15배 갈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이 될까라는 것들은 좀 고민스럽다라는 거고요. 네. 조선하고 전력기기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등락이 있다면 뭐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제 조선하고 원전이 빠졌고 방산이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네. 근데 정상회담에서는 조선하고 원전만 말을 했고 방산은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단순한 세론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세론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잖아요.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정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세론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겠죠.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시 고점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저점을 깨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좀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전반적인 흐름들이 막 추세가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 오히려 전자나 2차 전지나 뭐 인터넷 아직까지 못 오른 게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잖아요. 그런 쪽들을 공략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방원으로 시작해서 업종 이야기를 여쭤보긴 네.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쉬어가면 또 이러다 너무 한참 쉬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으니 체감이 조금은 되실 것 같아서 이번 건 어느 정도 갈까요? 체감 부담 없이 체감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체감상으로요? 저는 4분기까지는 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와 9월 18일 새벽에 있을 FOMC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 유동성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러면은 최근 금리 인하 파월 연준의장이 비둘기 파적이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미국은 러셀 2000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성장주 이런 쪽들이 움직여서 저는 그런 쪽에 이번 코스피가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그쪽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워낙 많이 올라서 네. 한 두세 달 정도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매수 기회가 포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해서 나쁘다기보다는 또 다른 매수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과열을 좀 시키고 가격 메리트를 조금 더 되살려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기회 말씀하시니까 시장에서 워낙 엔비디아 실적에도 다들 관심이 많아서 그쵸.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잘해서 좀 기회로 잡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저희는 네. 실적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저는 아닙니다. 네, 미국 주식이 네. K 증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실적이 나쁘다고 해도 올라가고 뭐 그런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최근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을 보여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매출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긍정적일 텐데 실적과 더불어서 그런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보면은 엔비디아 전년 대비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급격히 둔화됐었거든요.
근데 좀 가이던스만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멘텀이 이렇게 예전처럼 뭐 몇천 프로는 아니지만 두 자릿수대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엔비디아는 다시금 좀 좋은 그림대로 갈 텐데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실 때 고용 지표가 나쁘면 나쁘면 금리 내려주면 되고 네. 지금 QT도 사실 하고 있잖아요. 네. QT 맞아요. 없애면 되는데 맞아요. 걱정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못 내린다라는 게 이 베어들의 가장 큰 주장인데 네. 사실 관세를 맞아도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 물가는 전혀 오른 게 없고 네. 그리고 회사들도 물가를 바로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물건을 네. 팔면. 네. 그럼 내년 중간선거까지 금리 열심히 내릴 동안 물가 안 오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그럽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 그런 거 없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고용이 계속 좋았으면 네. 물가 상방 압력이 조금씩이라도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경기가 좋아서 주식 괜찮은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고용이 나쁜데도 물가가 오르는 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쵸, 건데 그쵸. 고용이 좋아서 물가 오르면 그냥 주식은 되는 거고 고용이 나빠서 그럼, 금리 내리면 또 주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만 좋겠죠. 네. 뭐 미국이라도 좀 한국 많이 빠지지 않진 않을까요? 아 근데 경험해봤잖아요. 네. 23년, 24년에.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뭐 아주 그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은 괜찮고 물가도 완만하게 오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고 하면 미국만 좋은 장이 될 것 같아요. 또.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물가가 안정되고 네. 고용 악화가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어야 되는 트리거가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고용이 안 좋게 된다면 저는 조정은 좀 클 수 있겠지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저는 그래서 고용이 조금 부진하게 악화되고 되게 된다면 저는 물가는 또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고용이 좀 지지부진하고 악화되게 된다면은 임금이 오르는 것도 좀 약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거를 메이크업해서 또 다른 데서 계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서 물가가 지지되는 그림보다는 고용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이 좀 제어되게 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 어디선가 줄여야 되거든요. 임금이 못 오르면. 저희는 그거는 좀 서비스 물가 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물가 비중이 높은 게 서비스 쪽이니까 그러면은 일시적인 물가 반등 이후 좀 안정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중국도 금리 지준율이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 정책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질 것이지 고용도 좋고 미국 경기도 좋고 금리 인하 안 하면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우리나라 없다. 이제 금통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경기 상황으로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내려야죠. 되는데 부동산 걱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돈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되고 네. 거기다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원화가 좀 덜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금리를 못 내리면 우리나라는 그럼 결국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우린 못 내리니까 뭔가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 우리나라는 것처럼 재정으로 충분하다. 통화 정책이 없더라도. 통화 정책을 하겠죠. 저희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번엔 동결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또 부동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원래는 8월 말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가 또 저만하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걸 보고 그럼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고 10월 달에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이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 좀 더 10월 달에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주게 되고 금리 인하 폭이 커지게 되고 적극적인 금리 인하 의지를 피력해 준다면 다른 나라들은 조금 여유 있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도 좋아지고 중국도 뭐 유동성이 뭐 워낙 많이 풀리니까요. 네. 그리고 미국이 저는 뭐 제 대표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하를 좀 주저주저 했던 것들은 이미 풀려 있는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금리 인하를 요만큼만 해도 옛날에는 이렇게 굴러갔던 게 이번엔 이렇게 굴러가면서 시장에 더 큰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9월에 하면 95년이나 98년에 앨런 그린스펀이 했던 예방적 금리 인하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경기 엉망이라서 금리 내리는 거야라고 어떻게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예방적 금리 인하를 기대했다가 네. 10월 초 고용 보고 네. 그 다음 스텝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 예방적 금리 인하구나 라고 좋아할지 그럼 주식이 많이 오를 거니까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다고 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 예방적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충격은 있겠죠. 단기 충격은. 단기 충격도 과거 보면은 작년 8월에도 15% 미국은 15% 빠졌고 네. 코스피는 20% 넘게 빠졌어요. 하루에 200포인트 빠졌으니까 네. 코스피가. 그런 충격은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 근데 이 충격으로 인해서 금리는 더 많아지고 재정 드라이브는 더 세지고 그러면은 상단은 그냥 뚜껑이 열려버리는 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게 혹시 탱탱볼 아세요? 조그만 팡 튀는 거. 팍 네. 튀는 팡 거. 튀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요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힘을 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치면 쫙 치고 올라가요. 네. 뭔가 충격이 있어서 내리 꽂으면 더 세게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뭐 안타깝게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막 좋은 그림이면 모르겠지만 다들 저성장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용까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변화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10월 초 고용 지표가 좀 단기 변곡점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이 확인되고 난 뒤에는 확인되고 난 뒤에 그 자세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확인되지 않았을 때까지의 투자가 네. 어려운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좀 어떻게 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되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네. 지금은 3,100, 3,200 박스다. 그래서 3,200 이상에서 사는 거 아니고 3,100이 깨지면 사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밀리면 밀릴수록 좀 많이 담아놓자. 그리고선 이제 FMC 고용지표 끝나고 FMC 지나면서 좀 더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질 텐데 이 올라가는 그림이 추석 연휴 전에 역사적 고점을 넘는다. 그러면은 3분의 1, 절반 정도는 현금 비중 확보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만약에 반등을 했는데 3,100 또 박스권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들고 추석 연휴 지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요. 그동안에 뭐 잘 아시겠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항상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연휴 즐거운 연휴인데 네, 스트레스를 좀 덜기 위해서라도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보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3,100 깨지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3,400, 500 가면 조금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에 약간 뭐라 그러죠? 현재 정부안으로 뭐 확정됐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억 양도세는 아직 시행령이라 결정된 거 아니다라고 아니다. 뉴스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지금 정해진 정책대로 세제가 결정이 되면 많이 나쁠까요? 뭐 일단은 수급이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실적이나 업황이나 그런 것들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그게 진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변수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는 연말 수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큰 흐름에는 그렇게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망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거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조금 톤다운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정책 기대를 쭉 끌고 왔던 게 이번에 꺾어버릴 정도의 실망감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금 되살려가는데 만약에 정책 기대가 계속됐으면 이번에 5개년 계획이나 산업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코스닥은 꽤 올랐을 거예요. 관련주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대를 꺾어버린 게 되게 뼈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되살려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건 돈이잖아요. 이제 예산안이 편성되고 어느 산업에 얼마 예산이 투여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다시금 정책 기대가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산업에 대한 그런 네. 것들은 좀 열어놓고 있는데 좀 답답하죠. 저희도. 네. 그것들은 말이라도 안 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라도 안 했으면 실망도 크지 않을 텐데 기대란 기대는 다 띄워놓고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에이 설마 했던 안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정책 기대를 꺾어버릴 정도의 좀 실망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나마 예산안이라도 좀 편성이 되면 네. 그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맞아요.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산업 정책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뭐 최근 나오는 다시 한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공약들이 있어요.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아까 정책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게 세율이 올라갔다는 것도 실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년에 세금을 일단 내야 되고 네. 내년에 배당에 대해서 내후년에 낼 때부터 적용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되려면 배당 성향도 있지만 배당금도 늘려야 늘려야 돼요. 되거나 네. 뭐 25%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올해 기저를 낮춰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악영향은 혹시 없을까요? 그럼 그런 종류 업종들은 오늘 올해 배당 예상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 배당과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로 올라왔던 애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예를 들어 들어요. 옥은 뭐고 석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어려운데 기업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업종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 네. 기업별로 그리고 자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사주마다 하면서 다 올라갔는데 기업마다 정책이 다르겠죠. 자사주 소각이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별로 되게 차별화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전처럼 와 해서 올라가는 그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앞선 답변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 오늘이 8월 26일이거든요. 네. 9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 전에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9월 투자 전략 어떻게 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9월에는 밀리면 사자. 3,100 깨져 있으면 사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수만으로도 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룸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10%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확보는 해놓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월 말 9월 초에 시장이 밀리면 살 기회지 지금 당장 팔고 도망갈 기회는 아니다. 보통 도망갈 위기가 닥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